오전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들어오냐 머리에? 공리주의. 자, 이건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글을 적은 거야. 그걸 그 글 중에 발췌한 거고, 나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경제에 관한 책이 있어.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적. 거기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원래 보통 가나 이렇게 지문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거든. 그래서 읽을 때는 비교 분석하면서 읽어야 돼. 가나가 나올 때는 가 따로 나 따로 읽는 게 아니라 가를 먼저 읽었잖아. 그러면 가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나를 읽는 거야. 한번 그 같이 해보자. 자, 선생님은 항상 얘기했지만 각 문단별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각 문단의 유기적인 연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그러니까 문맥이죠. 맥락이라고, 맥락.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너만의 맥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공리주의가 어떻단 말이고, 공리란, 그리고 여기서 행복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이잖아. 그래서 왜 공리란 행복이란 두 개가 나왔냐면, 여기서 공리의 실천에서 공리가 나왔고, 최대 행복할 때 행복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철학 사상에서 공리주의도 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 철학에서의 공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개념 정의를 해준 거야. 아니? 자, 그래서 공리의 실천, 공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체크하고 행복이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겠죠.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 그리고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행복은 그죠? 이익과 효용이란 개념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은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행복인데, 자, 여기서 조금 요 밑줄을 요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화살표를 요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공리의 극대화. 요렇게 가져가야 되겠네. 여기 쌤이 막 항상 얘기하는 거, 즉, 이런 거 있잖아. 부연 설명은 요로 빼야 된다. 그죠? 필요 없는 내용이야.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공리에서 행복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도 부연 설명이다. 예, 공리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지? 여기서 뭐, 사회 구성원의 쾌락, 사회 구성원이란 말이 나왔다. 보통 행복은 개인의 행복만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첨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좀 분석적으로 가죠. 내 말했지만 다시 비문학 지문의 모든 지문은 분석이 돼야 비문학 지문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모호한 건 문학이죠. 자, 그다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뭐뭐뭐고, 그지? 그런데 이에 따르면 이렇게 저런 반을 받았다. 자, 요렇게 봐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에서 끊고 어떤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얘도 비판도 있었다. 그죠? 비판 1번, 비판 2번. 요렇게 두 가지 비판을 받았네요. 아, 그래서 밀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리주의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 요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쪽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나 같으면 양적 쾌락주의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양적 쾌락주의의 특징은 뭐지?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지, 그지? 육체적인 쾌락과 과학까지 해보자.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감각적이고는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곧 정신적 쾌락은 그냥 정신과 육체,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쾌락은 뭐야? 고등 정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요 정신의 고등 정신 능력의 정신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죠? 양적 쾌락주의에서 양이라는 것은 보통 퀄리티와 퀀티티 내용이죠. 요거에 영어 지문에서 많이 나와서 영어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퀀티티. 또 여기서 내가 뭐 입시에 연결하면 이게 정성평가, 얘가 정량평가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량평가입니다. 등수를 수치화해가지고 줄 세우는 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의 모든 활동들을 같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동공진 평가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요렇게 봤을 때 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측정할 수 있다 없다? 당연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아니다. 양적평가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자, 첫 번째 비판은 결국 뭐야? 천박한 대지 철학이라 했다. 너무 유적인 표현이다, 그죠?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그죠?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육체적 쾌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쾌락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또한 두 번째는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란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체크해보자. A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어떻게 최대 행복의 추구가 상충할 수 있을까? 개인이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서로 상충한단 말은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거든. 서로 기세가 다르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최대 행복의 추구, 공리주의에서 최대 행복의 추구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지.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전제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최대 행복의 추구는 개인주의의 사회에서는 최대 행복의 추구가 개인의 최대 행복의 추구야. 그게 행복이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서만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다시. 그래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비판에 있어서 해결책이 이루어지겠죠? 라고 해서 반드시 이 두 개를 다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문단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는 질적 쾌락주의. 그래서 봐라. 양적 쾌락주의라고 딱 아까 기억이 나야 돼. 기억납니까? 바로 여기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질적 쾌락주의라고 이어진다. 읽기는 독서는 입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줄글을 읽으면 안 된다. 줄글. 그러면 요 비판의 1번 비판에 대한 질적 쾌락주의는 1번 비판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죠. 1번에 대한, 그죠? 그럼 밑에 거 이제부터는 쭉 읽는 게 더 빨라져. 왜 그러냐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봅시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은 적극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아까 정신적 쾌락하고 우리 정의 한 번 더 때리고 갔죠.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고급 쾌락 추구를 통해 고급 쾌락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어긋난 것은 먼저 인간의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뒤에 건 체크할 것도 없다. 그게 1번 비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1번이잖아. 요 1번 비판에 대한 대답. 입체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 미안. 여기 해놓으면 안 되죠. 독서를 할 때 입체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 입체 독서. 줄글로 읽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 너무 이 3문단이 더 쉬워졌지. 맞죠? 그래서 읽을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읽기가 어떻게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을 대충 읽고 뒤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모든 영어 독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한다. 나오죠. 두 번째, 아까 비판이 뭐였어? 상충.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다, 그죠? 그 설명을 한번 하고 있다, 그죠? 외적 제재가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외적 제재가 제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 밀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 그죠? 하지만 밀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자발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끄는 힘이.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 하나씩 던져지는 조금 추가되는 이런 어구들, 어휘들, 이런 특징적인 어휘를 잡아나가면 독해도 빨라지고 핵심도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발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심 있으면 자발적으로 안 하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양심은 이렇게 해서 양심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고 그리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근거가 없잖아.
사람이 양심이 왜 있냐? 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결국 사회라는 말을 넣고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사회적 감정,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사회화 과정이죠. 이게 사회화 과정이잖아. 결국 사회성 얘기하고 있는 교육,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 이게 바로 사회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 뭐가 함양이 된다? 함양이 된단 말은 내 안에 쌓인다 이 말이거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나 내재화된다 이런 느낌이야. 내재화 어려운 말로. 이 말은 사회적 감정이 내재화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게 뭐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지? 양심을, 내적 제재인 양심을 어떻게 한다? 사회화 시켜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더 함양시키자. 이 말이잖아. 그 다음,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그래서 밀은 뭐 외적 제재 두 가지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여기 말했죠. 외적 제재를 얘는 부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정하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사회화 과정에서 외적 제재를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후생은 삶의 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판을 미리 보완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윤리에 이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판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말로 밀 이전에 그죠? 공리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밀은 첫 번째 뭐야? 양적 쾌락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질적 쾌락주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인간의 이기심이란 본성과 상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얘는 내적 양심을 강조했다. 내적 양심을 어떻게 한다? 함양시키자, 사회화를 통해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공리주의,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라고. 라고 있습니다. 끝이죠. 다음 보다. 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요. 이제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인간의 이기적 욕망. 나오네. 아까 개인의 욕망. 그죠? 떠오릅니다. 그죠?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앞에 걸 읽었으니까, 그지? 필요한 것만 좀 잡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관점이 달라. 그리고 용어가 달라. 왜냐면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자원이란 말이 나와. 자원의 유한성.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합리적인 선택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뭐냐면 경제학의 전제입니다. 큰 전제라고 보면 돼. 미시경제학의 전제.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는데 미시경제학은 개인의 선택.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학이야. 그럼 빵을 하나 사 먹었어, 그지? 똑같은 빵을 하나 더 사 먹을까 말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먹었어. 그래 샀어. 그러면 하나 더 사 먹을까 말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잖아. 경제학적인 선택이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와 내가 먹고자 하는 욕구를 서로 익스체인지한다. 교환하는 거야. 그럼 빵을 하나 먹고 두 번째 빵을 내가 사 먹을까 말까 판단은 어떻게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학 지문이 나오면 경제 용어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합리적 소비 과정이라고. 그 다음 효용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을 제시했단 말은 효용의 개념이 합리적인 선택의 뭐가 된다? 합리적인 위로가 가도 되죠. 합리적인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효용이. 그러면 개인의 효용이 무엇일까라고. 그래서 개인의 효용. 역시 효용이란 이렇게 이제 나오죠. 효용. 경제학 용어야. 그래서 경제학 용어는 그대로 경제학 틀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사결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얘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라고 해야 돼.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이 중요한 말이야. 왜 주관적이란 말을 쓰냐면 개인의 효용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다. 자, 요런 것도 반드시 이론이야 그냥. 명제라고 보면 돼.
효용 극대화가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좀 이어지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한계를 경제 용어거든. 한계의 의미는 추가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영어로 extra. 그 피자헛에서 치즈가 아니라 시킬 때 그 옵션이 아니라 그 뭐라지? 추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 아, 경제학을 하니까 경제학 용어로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 토핑 추가 이런 게 있지. 그 토핑 추가해서 엑스트라 치즈 있지. 기억나냐? 엑스트라 치즈 그거 누르고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엑스트라야. 추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활용하여 설명한다. 자, 한계 효용. 한계는 추가로. 효용은 근데 아까 말했다. 효용은 뭐라고 했어, 위에서? 효용은 만족감. 위에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만족감이라고. 근데 체감한다, 줄어든다는 뜻이잖아. 아, 그러면 추가의 만족감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야. 하지만 우리는 추가 만족감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제학 용어라서. 그러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뭐야? 추가 만족감은 균일하다. 이런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계 효용이란 자, 이것도 다 경제학 용어죠. 근데 니네들은 이거 다 알아야 돼. 사회 1학년 때 통합사회 할 거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냐? 알아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죠. 사회도 이제 기본이고 과학도 기본이니까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빵 하나 더라고 생각하면 돼.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그렇지. 하나 더 먹으면 만족감이 얼마나 오를까? 근데 솔직히 배부르면은 빵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더라도 자꾸 먹으면 배부르면 만족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사람이 만약에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기는 웃긴데 아니 배부르면 당연히 안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학에서 과학화해서만 그렇게 만든 거야. 자,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아까 쌤이 말했던 거죠.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한 단위라고 있지. 단위가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 밑에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자, 표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번째 돼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되겠지. 그러면 16, 8, 4, 2 이 부분은 뭐라고? 만족감을 굳이 숫자로 표현한 거야. 만족감을. 그냥 하나를 튀김 하나 먹으면 만족감이 16개야. 근데 초밥은 5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의 효용이 다르니까 얘는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튀김은 효용은 점차 체감은 어때? 상당히 떨어지지. 맞죠? 근데 초밥은 그렇게 효용이 급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느끼해서 그렇겠지. 그런 느낌도 있었겠다. 그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고. 자, 이제 용어를 이해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경제학 용어다. 그죠? 튀김 초밥들을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는 뭐,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체크하고 총효용.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다, 그죠?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추가로 소비합니다. 그럼 두 개를 추가로 소비한다, 그죠?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이 아래와 같고, 자, 만약에 은우가 5,000원입니다. 한 개 1,000원이랬다, 이거.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튀김 하나 초밥 하나면 2,000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면 4,000원이겠죠. 그죠? 하나씩 더 먹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만족감이라 했어. 그래서 가격하고는 다른 거야. 자,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왜 그럴까? 튀김 3개? 한번 체크해 볼까? 튀김 3개. 튀김 3개면 효용만 체크해 보자. 그지?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먹었고 초밥은 몇 개 먹었어? 하나, 2개.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총 효용이 얼마일까? 색칠한 거 더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합이 그렇지. 총 효용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체크를 해놓고 효용을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크대. 5,000원이라서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습관화 해야 돼. 생각하는 걸. 자, 얘를 하나 빼고 얘를 먹어보자. 그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옳지. 그러면
얘를 하나 1,000원이잖아. 각각 1,000원이니까 얘 하나 빼고 얘 먹을까? 옳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빼고 요거 두 개도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5,000원의 예산 안에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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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5개를 선택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한단 말은 5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사로 일치한다. 와, 이거 신기하다, 그죠? 사로 일치한다. 그래서 이걸 그 법칙화한 거야. 자, 체크해야 되겠지. 화폐 단위당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죠? 한계 효용의 이걸 뭐라 했어? 균등의 법칙이라고 했다. 오케이? 자, 재화. 그럼 선생님, 재화를, 아니, 튀김초밥도 있고, 뭐,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실험이야, 이거.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은 대조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상정하는 거야. 튀김하고 초밥을 상정해서. 근데 만약에 튀김 초밥하고 뭐 순대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통할 거라고 생각해. 라는 거지. 세 개가 뭐 할 때? 세 가지 재화가 특히 다시 말해서 튀김 초밥 순대의 뭐가 같을 때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뭐한다? 효용이 극대화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 자, 그러면 한정된 재화는 여기서 말하는 뭘 일컫는 거야? 뭘 일컫는 거야, 위에서? 실험에서 5,000원. 최대의 만족은 뭐라고 해야 돼? 위에서 용어를 끄집어낸다면 효용이라면 안 된다. 뭐지? 총효용.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여러 상품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이거 누가 수치 적었겠냐? 친구가 적었겠어? 쥐가 적었겠지. 나는 이게 아까 말했잖아, 쌤이. 그래서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개인의 사정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튀김을 엄청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특히 이런 것들 읽을 때 문맥이 안 끊기게. 쌤이 요렇게 맞아요 연결을 하잖아, 그죠? 요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의 내용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정리까지 하게 되니까 알겠니? 이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그러면 한 번 읽고 문제를 다 풉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설명 다 했고 그렇다 하는데 정부의 정책 결정이란 말이다. 그러면 이쪽에 적용이 되는 거겠지. 맞죠?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보초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저소득층 분류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두 개를 분류했지. 그러면 일단 니도 분류를 해놔야 돼. 효용이 같은 만원의 소득, 추가 소득 만원의 효용은 누가 더 크다? 저소득층이 당연히 크겠지. 만족이 더 크니까, 그죠? 이때 끊어주고 계속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고소득층의 소득 만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돈에 배분하면 자, 세금 문제가 나왔어. 체크. 결국 세금 문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 이제 공리주의 나온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 똑같은 만원을 걷어서 결국은 뭘 한다? 얘를 맞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했잖아. 얘를 하나 더 먹고 얘를 하나 덜 먹는 것보다는 얘를 안 먹고 얘를 먹는 게 낫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튀김하고 초밥을 고소득층,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 딱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크 꼭 해주고 만원을 더 걷어서 만원을 더 준다. 근데 좀 복잡하게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따지는데 여기 지문은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학년들은 저기 경제 용어 있잖아. 그리고 저기 공리주의 어떻게 보면 사회 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 저런 것들 좀 정리를 해야 돼. 상식적으로 상식이야 이건. 나올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이게 나온 이유가 뭐겠노? 공부 좀 해라 이 소리죠. 이렇게 하고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봐라.